안녕하세요. 국가공인 FAT 1급 4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할 곽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다음에 재무제표 보고 양식에 관한 대화 내용 중 옳지 않은 사람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장님은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거 좀 목소리 톤 좀 바꿔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나이 드신 분이라서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강 부장이 회사명입니다. 자, 회사명. 자, 그 다음은요. 조 과장님께서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그렇죠. 회계기간도 들어가야 되고 회사명도 들어가야 되죠. 자, 오 대리님은요. 외부감사 여부와 외부감사 기관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문제상에서 제시해 드렸고요. 자, 김사원은요.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생소하시죠? 자, 재무제표 보고 양식에 보시면 외부감사 여부와 감사기관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답안 확인할게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 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회사면과 보고기간, 회사기간, 그 다음에 보고 통화와 금액 단위는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 그 감사인에 관련 사항은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2월 1일자. 그럼 여러분 요거죠. 지금 요때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0년 4월 1일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의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하죠. 그죠? 5,000원에 1000주네요. 100주가 아니라 1000주였습니다. 그러면 얼마였었죠, 여러분들? 네, 500만 원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약자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매입 수수료 15,000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자고 했고 조심하실 건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얼마? 15,000원이고요. 그래서 총 대변에는요. 500만 15,00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이 취득했던 주식을요. 전부 처분했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화면 봐주시고요. 단기매매증권 지금 차변에 있던 저 500만 원을 다 처분했죠? 그럼 어느 변에 와서 산 게? 대변에 와서 산 게 단기 매매증권 얼마에? 500만 원 다 나갈 거고요. 대신 저는요. 5,000원에 취득한 거를 얼마에? 5,500원에 처분했죠? 좀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요? 500원 더 받았으니까.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대요. 날짜는 12월 1일이고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550만 원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변이 부족한가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어느 변이 부족하죠? 대변이 부족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여기를 라스트로 풉니다. 자, 라스트는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뭐 했어요? 처분한 거죠? 이익이네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얼마? 5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이고요.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2020년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여러분? 자, 감가상각비인데요.
정액법인가요? 정률법인가요? 아우, 또 정률법이에요. 그죠? 정액법은 나누기 내용 연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2019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정률법 공식을 하나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률법 공식은 취득 원가에서 뭘 뺐죠? 잔존가액을 뺐어요. 그죠?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뭘 빼야 되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죠. 그죠? 저거는 정액법 공식이었습니다. 감상누라고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기장치 얼마짜리였었죠? 100만 원짜리. 자, 여러분 첫 해에는요. 감가상각을 한 게 없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감상누가 일단 제로예요. 곱하기 45%니까 0.4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45만 원 대변에 감상누 감가상각 누계액 4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다가 지금 이 시점은 언제예요? 2020년 12월 31일 시점이죠. 그럼 이때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왜요? 전기에 45만 원 비용 처리한 게 있었으니까 요걸 뺀 금액에 0.4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뚝뚝뚝뚝뚝 안 두들겨도 나왔네 여기 여러분들 그렇죠? 답안지에 보시면 그래서 45만 원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0.45를 하시면 금액은 얼마? 24만 7,500원이 2020년도 12월 31일 시점에 감가상각 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무형자산은요, 정률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총액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합리적인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유형자산처럼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물리적 형체가 없는 판매용 자산이래요. 여러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슨 자산이에요? 당연히 얘는 재고자산이겠죠. 무형자산이 될 수 없지요. 3번 들어가 볼까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개발비로 분류한대요. 아니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죠?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소프트웨어. 아, 그러면 선생님 소프트웨어랑 개발비랑 무슨 차이일까요? 둘 다 무형자산입니다. 둘 다 무형자산인데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외부에서 구입한 거를 사다가 쓰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뭐예요? 내부에서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자체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기록한다. 자,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영업권은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창출한 영업권만 인정해줘요. 외부에서 창출한 영업권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외부에서 회사에서 합병 같은 거를 하면서 창출해줘야 돼요.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암만 이거 우리 영업권이야. 우리 회사 좀 뽀다구 있어. 라고 설명을 해봤자 인정해주지 않아요. 외부에서 흡수 합병 할 때 이루어지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지 않고 외부 시점에서 합병 시점에 인정해줘야 돼요.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요. 참고로 영업권은 여러분들 실무에서 왜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권리금.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와,
T 계정이 나왔네요. 대손충당금 완전 중요하죠. 별표 3개를 더 하고 싶다 정말. 3개만 할게요. 자, 다음은 항공의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정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저렇게 T 계정을 그리시면 되고요. 단일 현재 100만 원의 바드러움에 대하여 3%의 대손을 추정하래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다 뜨시고요. 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기록할게요. 자, 여러분 대손충당금은요, 물론 부채는 아니에요. 모양은 부채 모양을 하고 있죠. 얘는요, 자산의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기초가 대변에 있습니다. 여기 전기 2월이라고 불리는 게 기초랑 똑같습니다. 전기에서 2월 됐으니까 이 i는 기초가 될 것이고, 자, 기초가 대변에 있으니까 기말은 어느 변에 있겠어요? 차변에 있겠죠? 요거를 차기 2월이라고 불러요. 왜? 차기로 넘길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차변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손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손되면 제일 먼저 뭐 갖다 쓰기로 했어요? 대손충당금이라는 바구니, 거기에 있는 거에서 갖다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저기에 나와 있는 바드러움 8,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여러분 대손이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12월 31일자에 여기 지금 대비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요거 단기 설정액, 일명 추정액입니다. 자, 일단 넣을 수 있는 거 좀 다 넣어 볼게요. 숫자 있다면 넣어 주시고요. 2만 원 여기까지는 넣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차변이든 대변이든 하나를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얘를 무조건 퍼스트로 풉니다. 저랑 수업하면 항상 제가 퍼스트, 라스트라고 써주는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퍼스트는 먼저 해주시고요. 라스트는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퍼스트로 항상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100만 원에 몇 퍼? 3%. 그럼 100만 원 곱하기 0.03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100만 원 곱하기 0.03을 하시면 3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다 계산했네요. 자, 그럼 차변 금액 나왔죠? 얼마? 차변이 38,000원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대변도 얼마여야 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38,000원. 근데 여기 2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라스트 1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맞죠? 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잖아요, 여러분들. 기말 전액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대손삼각비입니다. 요거를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래서 보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만 설정하는 거지. 우리 바구니에는 얼마 있어야 돼요? 무조건 3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만 원 있다가 8만 원은 대손된 거야. 그 잔액 뺀 나머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래. 항공은 자본 증자를 위해 보통주 1000주를 주당 6,000원, 액면금액 5,000원에 발행하고요. 주식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고민이 생겨요. 이거 6,000원도 있고요. 5,000원도 있고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요. 무조건 요 액면금액은요. 누구 입장에서 보셔야 되냐면 발행자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죠, 여러분들? 주식수 곱하기 그래서 액면금액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1000주를요, 액면금액 5,000원에 팔았대요. 그럼 무조건 1번, 퍼스트입니다.
자본금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신다고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이 액면금액이 어려우시면 그냥 주식의 원가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금액 한번 넣어볼게요. 1000주 곱하기 5,000원 해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일 것이고요. 저는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지금 발행을 한 거예요. 6,000원을 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기분이 좋죠. 왜? 저는요, 5,000원짜리 주식을 주고 6,000원으로 받았으니까 그 차변에 6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대변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것이 라스트입니다. 왜요? 대변이 안 맞으니까 100만 원이 부족하죠? 그때는 주식을 5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받고 발행해서 줬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 증자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중요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는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80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하고 없애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빨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본금은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근데 기분이 좋아요. 왜요? 저는요, 현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작년이든 저번 끼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래서 얘는요, 주식을 해서 손해본 것들이거든요. 차변에 있었을 거예요. 걔를 먼저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자로 쓰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만약에 8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 먼저 이렇게 상계해 주시고요.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우셨죠, 여러분들? 주식 발행하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한번 정리하셔서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7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예요? 물어봤고요. 원가 흐름의 가정은 무슨 법으로 쓰래요? 선입선출법으로 쓰래요. 자,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T계정을 그려서 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지우고 여러분들 좀 큰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까지는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재고자산이고요. T계정으로 푸셔야 됩니다. 여기다 쓸게 안 보이십니다. 자, 재고자산. 자, 여러분, 재고자산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어느 변? 차변. 그러면 반대로 기말이 대변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또 매입을 했어요. 그죠? 매입에 어느 변에 쓰셔야 돼요? 차변에 쓰셔야겠죠. 왜?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쓰시고요. 기초 플러스 매입. 거기서 여러분들 기말을 빼시면 무슨 원가가 나오죠? 그렇죠.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또는 기초 플러스 매입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기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 지문상에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초가 지금 3만 원어치 상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린 또 상품을 사와야겠죠. 그래야지 또 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32만 원어치를 사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와, 중요한 거 나왔네요.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가 28,000원이 소요가 됐대요. 여러분, 매입 시점 운반비는 다 어디에다가 얹을 거예요? 자산에다가 얹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32만 원에다가 얼마는 매입 시점 운반비는 더할 거고요. 할인이 발생했대요. 매입 할인은 뭐예요? 일찍 갚아서 상대방한테 그래 너 일찍 갚으니까 예쁘네 15,000원 깎아줄게.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32만 원에서 28,000원 더하고 15,000원을 뺀 요 금액을 순수하게 네가 매입을 했구나.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단가 계산을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1000개를 샀잖아요. 그런데 요거 계산하시면 자, 계산기 들고 32만 원에서 28,000원 더하고 15,000원을 한번 더 해볼게요. 계산기로 뚝뚝뚝뚝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시면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33만 3천원이 나와요. 단가가 변경이 되죠. 원래는 320원이었는데 단가가 변경이 돼서 나누기 몇 개 구입했죠? 1000개. 그러면 하나당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333원이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기말에 갔더니 별표 치겠습니다. 실제 수량 나왔네요, 여러분. 회계는 다 뭘로 간다? 실제로 간다. 기말에 갔더니 115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일일이 뭐 매출원가 계산하고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문제 볼게요. 뭘 물어봤어요,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 물어봤죠? 그럼 여기 있네. 115개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 단가 계산만 넣어주면 끝난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또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 수량 부족 중 2개가 무슨 감모래요? 정상적인 감모로 판명되었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감모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상적 감모는 팔아버린 걸로 간주해줘요. 그러면 정상적 감모라는 게 뭔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가 제일 만만한 게 과일이에요. 여러분. 바나나, 뭐 복숭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르고 상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지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감안하냐면 매출원가, 팔아버린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가 나오면 그 아이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킬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제 다 해결됐네? 우리는 결론은 뭐야? 115개에 대해서 곱하기 단가만 때리시면 되죠. 그럼 단가가 얼마냐 이거지. 무슨 선출법으로 팔았대요? 저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으로 팔았죠? 그럼 선입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어요? 그럼 기초에 나와 있는 건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럼 기말에 남아 있는 건 내가 여기 매입한 단가가 남아 있겠죠. 그렇잖아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으니까 기말에 남아 있는 이 자산들은 요 매입액 중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5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333 단가 계산. 그죠? 그래서 곱하기 333 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정상적 감모라는 거는 일부러 문제상에다가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 혼동되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계산하시면 금액은 38,295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죠? 요거는 진짜 별표 3개 해 놓으시고 또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문제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은 2020년 2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 수취하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와, 2월 1일 날. 현금으로 수취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600만 원. 대변에는요. 임대료 이렇게 써져 있겠죠. 600만 원. 자, 회계는요. 무슨 주의예요, 여러분?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하죠. 올해 발생한 것만 수익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했던 거예요. 왜? 몇 년분? 1년분. 그러니까 요 600만 원은요. 1년치 수익이죠. 거기서 발라내야 돼요. 언제 거를? 내년 거를. 한 달치가 지금 됐잖아요. 여러분 요거 잠깐 써보면 2020년 2월 1일부터 1년치니까 2021년 1월
31일 거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600만 원 중에서 내년에 해당하는 한 달치를 발라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한 달치는 올해 수익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는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뜯었구나. 자, 일로 와. 몇 달치? 한 달치.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고 임대료라고 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50만 원,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 하시면 요거 막 600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를? 50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고 이 50만 원은 미리 받은 수익이야. 미리 받은 수익이야. 어떤 수익? 선수 수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조금 어려우셨죠? 근데 이 결산수정분계에서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우리 결산수정분계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선수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날짜에다가 좀 신경을 쓰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물어봤네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네요. 이러면서 외우실 때 뭘로 외우시면 되게 편하냐면 판관비가 있고요. 영업 외비용을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여러분. 왜냐면 영업 외비용은 몇 개 안 돼요. 한 4개, 5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거예요. 첫 번째,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기부금. 지금 영업 외비용을 외우는 겁니다. 기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기타 대손상각비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아요. 그런데 기타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비용입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떠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대여금이나 미수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대손당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꼭 외상매출금만 뜻길이란 법은 없잖아요. 미수금, 대여금에 대해서도 대손상각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거래랑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나 또는 뭐 했을 경우? 평가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또 FAT 1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손실 같은 거. 끝났네요. 그러면 5개만 딱 외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5개를 뺀 나머지 비용들, B자로 끝나는 아이들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4번 됐고요. 자, 3번 살짝 잠깐 확인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이 맞는데요. 요거 조심하실 게 뭐가 있냐면 그냥 개발비라고 있어요. 개발비. 자, 이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요거 개정 과목이 살짝 비슷하니까 약간 조금 주의하셔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끝났고요.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요. 다음 개정 과목 중 수익의 이연을 물어봤죠. 여러분, 수익의 이연은 뭐냐면 이연, 올해 수익이 아닌 거예요. 올해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거니까 2년 넘기겠다 그 뜻입니다.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수익을 물어봤으니까 비용자 들어간 건 다 어떻게 해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보험료도 비용이잖아. 와,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일단 수익의 이연을 물어봤으니까
비용은 일단은 다 그어주시고요.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수익의 2연 1번 선수 임대료. 선수 미리 받은 임대료구나. 요것이 수익의 2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수 수익은 뭐냐면 여러분들 미수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는 올해 수익이다 그 뜻입니다. 올해 수익. 그래서 요거를 약간 뻗하고 있는 말로 수익의 예상. 올해 수익은 수익의 예상이라고 부르고요. 수익의 이연은 올해 수익이 아닌 내년 수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컬러풀하게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좀 살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만화 보는 것 같은, 그죠? 재미있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였네요. 자, 상미 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니까 맞습니다. 세진 씨는요. 비영리법인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어. 일단 세진 씨가 틀렸어요. 비영리든 영리든 또는 비영리든 다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왜요? 부가가치세는요.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납세 의무자가 영리 사업을 하든 비영리 사업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세진 씨가 틀렸네요. 자, 종수 씨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 네, 물론이죠. 소비세기 때문에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면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간이유가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야. 당연히 납세 의무자죠. 정답은 2번 세진 씨가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일단은 정답이 여러분들 4번이에요. 그럼 여기 1번부터 2번, 3번은요. 여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암기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은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뭘 발행하셔야 돼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그림이 두 가지나 있었어요. 그죠?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여러분들 딸기잼 나오고 커피 나오고 여러분들 상추 나왔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와를 물어봤어요. 와, 면세 나오면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돼요? 미가공, 가공이 안 된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이 면세입니다. 임산물. 그래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산물, 가공이 안 된 것만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가공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상추가 눈에 딱 보이네요. 그죠? 상추 정답은 3번 면세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힘내시고요. 이제 두 문제만 풀면 돼요.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 자, 우리 항공은요. 과자를 제조업을 하고 있대요. 과자 제조업. 요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2020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걸 또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세법은요, 뭐 이렇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과세 표준은요, 매출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계에서 우리 뭐라고 배웠던 매출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느낌은 과세 표준이 약간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7월 2일 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외상 판매액인데요. 2천만 원이래요. 대금 회수 약정일은 2020일. 우리는 이거 상관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인도 시점이니까 팔았으면 생계한서 끊을 거고 2천만 원이고요. 담보로 제공한 건물가액이 있대요. 3천만 원이. 그리고 주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과자 제조업을 파는데 일단 여러분 담보가 딱 나오잖아요. 담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공급으로 일단 안 봅니다. 왜? 소유권이 지금 이전됐어요?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이행하지 못했으면 그 담보 설정되어 있는 게 그때서야 내게 되는 거지. 담보로 지금 제공한 그 건물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그래서 3천만 원은 일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비상장 주식의 양도 금액에서 주식 나왔네요. 별표 3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얘는요, 이 주식은요, 여러분들 아예 재화 자체로 보지 않아요. 담보의 제공은요, 재화는 맞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담보 자체는 재화로는 봐요. 대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는 얘기고, 주식은 여러분 아예 재화로 보질 않아요. 그럼 안 보는 게 있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주식, 채권, 현금. 현금도 안 보죠. 상품권. 자, 이런 것들은요, 아예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재화 상품권 같은 경우는요, 소비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들. 결제수단이잖아요, 결제수단. 결제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 목적으로,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무슨 목적이죠? 무슨 세죠? 소비세죠. 그런데 주식, 현금, 채권, 상품권은 결제수단, 결제를 완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재화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도 과세 표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정답은 1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법인사업자는 공급과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법인은요, 무조건 다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일단은 정답이 될 것이고요. 자, 개인사업자 한번 볼게요. 개인사업자는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답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별표?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발급해서 언제까지 전송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인도 시점, 그죠? 인도 시점, 물건을 보낸 시점에 발급을 하시고요. 전송은요, 다음 날까지 인도 시점에 발급하시고, 법인은 무조건 의무 발급,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언제? 인도 시점에 발급해서 다음 날까지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여러분들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얻어가시면 여러분들 이론 문제 푸실 때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하셔서
이론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